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HMM, HMM이요? 네네, 33,600원에 10%예요. 33,600원에 10%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 가격이면은 올해 봄 아니면 뭐 초쯤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래됐어요. 지난해 혹시 기억은 안 매수하신 거예요? 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시는 제법 되셨고, 일단 주가가 HMM 많이 좀 떨어졌죠. 18,600원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HMM 다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운주 가운데서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지난해 보였던 종목입니다. 5만 원까지 넘어섰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두터운 팬층을 자랑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반등 시기가 HMM이 도대체 언제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럼 천장님, 지금 HMM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이거를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 하고요. 뭐 이렇게 추매를 하는지,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HMM이 상승 탄력이 워낙 또 강했던 종목이라 금세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으셨을 텐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참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막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HMM 이제부터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HMM 이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사실 최근작에도 이 자회사 민영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갈까 싶기도 했는데 결국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자, HMM 33,000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이 10%니까 네. 이제 기회를 봐서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죠. 이제 네.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일단 현재 예상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결국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업종 지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지금 컨테이너 업종 지수의 최근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작년 아마 9월, 10월 달에 5천 잠깐 넘어섰을 거예요. 그다음 한동안 계속 행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면서 현재 지금 아마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아마 2,000포인트 정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반토막 이상 좀 떨어졌죠. BDI 지수와 관련된 페노션이라든가 대나온 관련된 BDI 지수는 최근에 한 960까지 떨어졌다가 한 1,600, 700동까지 반등한 것 같더라고요. BDI하고 이제 컨테이너 업종 지수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해운 업종 지수가 하향이다. 하향한 것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물동량이 감소할 거다.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운임 가격이 떨어지면서 현재 지금 업종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대표적인 해운 업종 자체가 경기 민감주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물동량이 좀 증가되면서 업종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때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일단 시기 자체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이제 계속 가져가도 되냐 우리 시청자님이 물어보셨어요. 예. 일단 이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 3년 전까지인가요? 2019년 전까지 한다 이 종목은 가져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맞아요. 계속 밑빠진 독에 돈을 박았는데 산업은행이 지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진해운을 부도 처리했기 때문에 현대 HMM 정도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부의 자금이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사가 이제 돈을 해운업황이 좋아지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2019년도까지 적자가 2019년도에 약간 흑자 전환하면서 7천억 정도 흑자 났을 거예요, 영업이.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020년도까지 19년까지 적자, 2020년도에 7천억 영업 흑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7조 원 영업이 올해 11조 원.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그렇죠. 11조 원, 올해 11조 원 가까이 예상을 합니다. 계속 실적 상향 조정이 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앞서 해운업종 지수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니까 향후 실적이 급감하겠죠. 근데 예상은 이제 2019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부도에 가까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돈을 벌면서 지금은
이게 재무 내용상 이게 예사가 탄탄하냐를 따져야지 길게 가져가도 되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채비율이 2019년도에 아마 예사가 거의 한 5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현재 부채비율이 거의 무차입입니다. 아마 현금성 자산이 아마 1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이거든요. 예, 시가총액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장기 투자해도. 예, 그래서 과거처럼 주가가 내려가지가 않는다. 예. 그렇게 좀 보시자.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 다만 모멘텀 자체가 안 좋은데 경기와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4만 원, 5만 원 같은 데 사서는 안 되는 것 자체는 그때 제가 말했던 것 자체는 현업판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이 종목이 발행 주식 수가 현재 지금 전환사채라다 신주 인수권부 물량이 거의 아마 8억 주, 9억 주 가까이 갔는데 최근에 작년도에 한 1억 6천만 주가 현재 시장에 물량이 나와 있어요. 네. 3억 2천만 주 현재 발행 주가 아마 4억 8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봤더니 5억 주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환사채라 신주 인수권 물량이 다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향후에 또 민영화라든가 그런 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감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민영화 우리 앵커님 이슈 하셨는데 민영화 관련하면 주가 모멘텀이 이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전환사채라도 신주 인수권 물량이 워낙 많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등치가 10조 원짜리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기업들이 나서나지 않는 한 그래서 민영화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최근에 삼라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M&A 전문 기업이거든요. 대한해운을 인수한 회사인데 네. 그 회사 그쪽에서 최근에 회사 관심이 있는지 작년도에 올해 들어 주식을 좀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TK 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삼라그룹도 인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M&A 민영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보유 전략이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쌉니다. 지금 만약 이 종목이 본래 15,000원대 주가 올라왔고요. 네. 주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내려온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6,800원, 17,000원 정도 내려오면 한 10% 정도 물타기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가급적 시장 여건이 안 좋고 모멘텀이 경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접근하시고 거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은 네. 일단 만약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17,000원 아래 내려오게 되면 10% 정도 물타기 하게 되게 되면 아마 매수 단가가 아마 24,000원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얼마까지 반등이 나오느냐. 일단 24,000원까지는 여기를 이탈하면서 빠져버렸거든요. 여기를 이탈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24,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 물타기 하게 되게 되면 예. 아마 손실 없이 24,000원대 정도는 매도할 기회가 좀 나오지 않겠다. 근데 이거 24,000원 매도할 기회는 경기에 대한 회복이 가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 3월달 그 정도 좀 긴 기간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건 유념해 두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추가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17,000원 아래가 되면은 그때 10% 추가 매수 해보시죠. 그러면은 뭐 평균 단가가 24,000원, 5,000원 요 정도 가까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그 평균 단가 수준까지 그러니까 24,000원 부근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을 조금이나마 더 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네네. 종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HMM 살펴드렸습니다. 참 기대감이 컸던 종목일 텐데 주가가 정말 손실이 많이 커져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전략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손실 없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자, HMM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주린이님, SM 라이프 디자인 2,440원에 10%입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SM 라이프 디자인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오늘은 소폭 상승해주면서 마감했네요. 2,07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4%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최근에 뭐 큰 호재는 없었는데 앞으로 기대되는 호재는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월트 디즈니에서 배급하는 아바타 개봉 소식이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와 SM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월트 디즈니의
월트 디즈니 코리아의 영화를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흐름 기대되면서 오늘 상승 탄력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기록을 좀 살펴보시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개봉 당시에서도 월트 디즈니의 개봉 소식에 SM 라이프 디자인 주가 상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상승 탄력 받고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을지 과연 기대가 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SM 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캐스터님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트 디즈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폭스 뭐 쇼박스 컨텐츠 사업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공연 음반 같은 거 할 때 이제 인쇄물 제작도 하고 SM 계열의 어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M 계열의 자회사가 3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예인들 결국 지원 협찬 플러스 신사업으로 컨텐츠 부분의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홈 비디오 사업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줄을 그어놨는데 우리 시청자님 접근을 왜 했을까 이제 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2,400원에 어느 정도 이때 보니까 갭 상승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박스로 좀 그어놨는데 줄이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되신 것 같아요. 9월 한 중순 정도. 이때 아마 기술적인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가 좀 흘러내리면서 모멘텀 부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술적인 거래량도 제가 봤을 때는 양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좀 흘러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의 요소를 쓸 수 있는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엔터 쪽으로 그러면 가게 되면 이 주가가 5,000원까지 솟았을 때도 내지는 3,500원을 넘어섰을 때 돌파한다고 보게 되면 올해 이제 3월, 4월인데 매각설이었습니다. 매각설. CJ ENM에서 뭐 넷마블 지분을 팔아서 SM을 뭐 지분을 인수한다. 내지는 또 뭐 카카오에서 좀 SM 지분을 또 매수한다. 뭐 이런 소식들 등등이 들려올 때마다 부각이 되면서 좀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죠. 단지 엔터에 대한 업황을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리오프닝 기대감 중에서 엔터주들도 좀 부각을 받지 않겠느냐. 연예인들의 팬덤이라든지 공연 기획 기대감, 뭐 콘서트, 앨범 판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이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좀 흘러내린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SM 라이프 디자인 자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M 쪽에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뭐 매각 이슈라든지 또 지분 인수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어떤 회사의 CEO만 알겠죠. 일부 핵심 인사들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러면 SM 엔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느냐?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의 성격까지 좀 내다보면서 기술적인 것을 가미해서 사셨다면 뭐 지수가 흘러내린 데 대한 하락폭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단지 종목의 실적에 기댈 언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게 되면 실적군 장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실적은 또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이 또 기댈 언덕이 있느냐? 괜찮아요. 또 생각보다는. 네, 이 부분은 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뭐 조금 수급과 매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본연의 업종인 뭐 지주사격인 SM이 부각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에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콘서트 기획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이번에 최근에 뭐 이제 SM 쪽은 아니지만 블랙핑크가 모 차트에서 또 1위 했다는 소식도 또 전해주고 했거든요. 이런 빅 팬덤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반등세에 맞춰서 탈출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목표가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가가 2,400원에 사셨어요. 그날 좀 급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사셨으면 9월 지금 날짜가 지금 16, 17, 18, 한 20일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9월 22일 정도에. 아마 양봉이 아닌 음봉이 3개 뜨고 기술적 반등까지 노리면서 돌파를 한 2,650원까지 내지는 2,75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조금 기술적인 걸 더 연마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좀 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SM이 올라갈 때 버티는 매매를 하는 것까지는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이 2022년 6월 23일 날 182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저점까지 흘러내린다면 모멘텀 부각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손절가를 1820원으로 재시도록 하고요. 이제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다음에 매물대가 2600원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매물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추진력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최종 매도 목표가 2700원을 바라보면서 전량 매도하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보유는 하되 손절가 1820원 정도 라인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2,700원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량 매도로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SM 라이프 디자인 살펴드렸습니다. 진정 주린이님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어떤 종목인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희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대자님, 캠트로스 9,100원에 20%입니다.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9,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한번 충전으로도 오래 쓸 수 있는 음극재 배터리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어제 어려운 장 속에서도 캠트로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한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9,1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우리 박준영 운용령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운용령님,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예, 뭐 캠트로스는 이제 본래 본업 자체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화학용품 관련된 첨가제 성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2차 전지 산업 쪽에 적용하는 쪽에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온 내용 자체는 작년도에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 주가를 보시면 작년도에 그렇죠. 작년도에 18,000원대까지 갔던 때는 이게 어떤 이슈였냐면 배터리 그 당시에 LG화학이라든가 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되니까 폭발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폭발 전해질 쪽에서 폭발이 원인이 많이 발생이 좀 되는 거니까 폭발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첨가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캠트로스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앞서 우리 캐스터님이 얘기했다시피 예. 한 번 충전으로 630km를 달릴 수 있는 음극재 없이도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 가지고 어제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외에 이 회사가 보면 그 8월 달에도 급등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테슬라인가요? 해외적 무슨 관련 제품인가 공급한다는 재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주가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노출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가시화된 게 없다는 쪽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게 그런 재료 자체. 저도 옛날에 이걸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이제 전해질과 관련된 기술, 즉 전해질과 관련된 첨가제 자체가 예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또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것 자체가 음극재 없이 한 번 충전 630km 달린다. 이거 획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획기적 만약에 기술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음극재 대표적인 실리콘 음극재 회사인 대주 전자재료라든가 네. 그리고 음극재 회사 쪽에 포스코 케미칼도 음극재가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더 맞아요. 기술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기술의 회사가 정말 그 기술을 한다면 현재 주가 자체가 균적이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고점 돌파해서 장애 악세를 한다도록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똥목은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그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적이 매출액이라든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대신 예산은 부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앞서
전현질 폭발 사고 관련해 가지고 첨가제 쪽에 정말로 돈이 된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캐팔해 가지고 지금 정도 되면 제품이 나오면서 실적이 증가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 매출 증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로로서만 염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제로같이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뭐 9,100원대 뭐 그렇게 높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100원에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12,000원 이상까지 상승했는데 당연히 이게 올라가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9,000원에서 이 종목 11,000원 사이 구간인데 9,200원을 사셨으니까 17,800원 정도의 그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한다면 현재 22동 평균線꺾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0원이거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1,200원, 300원대에서 정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시장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12,000원까지 버셔야 되는데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9,000원 지지가 된다는 선에서 9,000원과 12,300원 사이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캠트로스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잘 추세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9,000원을 지지만 해준다면 9,000원에서 1,200원 또는 30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테니 이 정도 가격 단에서 트레이딩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대자님의 종목이었죠. 캠트로스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3,466원. 예, 비중은요? 15%요. 네, 알겠습니다. 13,466원이라면 매수하신 지가 3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한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3년 조금 넘은 것 3년 같아요. 좀 넘은 정도. 어쨌든 수년 네.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이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 지금 주가가 지금 4,855원까지 그나마 예. 오늘 한 7% 올라온 가격이 요 정도인데 예, 그러죠. 이게 반토막도 더 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또 시장까지 같이 밀리니까 도무지 상승할 기미가 안 보여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질문 어떤 점을 여쭤볼까요, 저희가? 아니,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이 주식을 그냥 대박쳐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내버려 두면 왜냐면 오르겠죠, 이 언젠가. 종목을 예. 그 전문가님들이 이제 TV 보고 이거 그때 당시에 샀거든요. 예.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한번 내버려 두고 연 단위로 좀 지켜보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오르기커녕 계속 내려왔으니까 참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면요, 이 한국전자금융 계속 이대로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의 전망과 전략 좀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많이 커졌는데요. 이거 어떤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 결정하셔야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보니까 2018년도면 그때 아마 사드 뭐 이쪽인 것 같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된 것 같은데 제가 토마토에 그때는 없었는데 다른 방송국에 있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2020년 5월에 8,700원 예. 그리고 2021년도쯤에 한번 또 한 8,000원 정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이 고점인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 전자금융이 제가 봤을 때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키오스크 부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 뭐 여기는 원래 현금 운반하는 회사입니다. 나이스 그룹의 벤 사업 있죠. CD8탱기라는 네네. 거기에 이제 돈 집어넣고 가끔 봉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으시죠. 네.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매출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보셔야 되는데 안정적이죠. 제가 아까 금방 반기 보고서도 열어봤는데 반기 보고서 왜 열어봤냐면 수주 상황을 보기 위한 거고 사업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열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내수예요. 예. 수출이 거의 전무하죠. 이런 회사 수출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매출액을 보게 되면 다 2천억대 후반, 뭐 2천억 중반. 영업이익도
150억대, 뭐 200억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도 은근히 보게 되면 200억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내려가고 있죠. 이제 이 금융사업 부분이 원활치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제 은행권들을 축소하면서 이제 지점들을 조금 통폐합하고 줄여가면서 스마트 자동화, 예. 통장도 직접 개설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페이 작업, 페이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주가가 좀 가지 않겠느냐. 실적은 일단 좀 나오는 회사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뉴스 모멘텀이 뭐였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단지 이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주가가 항상 안 좋을 때도 상승하고 난 뒤에 4,000원대 지지는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모멘텀을 붙여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무슨 신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반기 보고서를 잠깐 찰나에 열어봤는데 전기차 충전 사업이에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먹거리가 됩니다. 요거 이슈 한번 터지면 또 그렇죠. 급등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분명히 이게 잘 되면 지금 이제 무선 전기 충전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바닥에 차가 탁 멈추면 충전이 저동으로 되는. 이게 이제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지어질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선을 꼽아서 충전하지만 차가 자리에 딱 자기 위치에 도달을 하면 충전이 자동적으로 되는. 아이템도 좋고 신선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인프라 충전이 부각이 됐을 때 본연의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전자금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CD ATM 사업이라든지 나이스그룹의 계열의 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부각이 될까? 아, 첫 번째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포스코 계열 중에서도 하는 쪽이 있고요. 포스코 ICT도 있고 SK 네트워크스도 있고요. 네.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이제 전기차가 많이 생기면 인프라를 분명히 늘려야 되니까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요즘 아파트들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한국전자금융에서 하느냐? 그렇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매출이 지금 반기 보고서에 없습니다. 영상 보안 쪽이나 뭐 벤 사업 쪽이나 CD ATM기나 현금 수송 쪽이나 이쪽은 매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들이 은행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돼 있고 통폐합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이거든요. 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수송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 너무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뭐 스타일 자체를 좀 보시니까 2018년부터 보유를 하셔가지고 4년 동안 갖고 왔던 갔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2년 동안 또 세태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경기 침체 시그널의 어떤 초입부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이제 유학의 발전기를 거치면서 긴축 국면으로 가면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압축하면서 현금을 누가 더 수익을 내면서 보유하냐의 싸움인데 과연 이 종목이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상담 신청이 되셨지만 그냥 장롱 속에 탁 집어넣고 어차피 지금 4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손절 의미 없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이거 뭐 15% 비중은 13,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오늘 4,000원이에요. 4,800원. 예. 근데 이거 거의 60%가 넘죠. 70% 네. 가까이 되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거, 그러니까 주식은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근데 그렇죠. 팔지 않는 이상은 마이너스가 많이 됐어도 아직 손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뭐 애플페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이제 7,000원에서 8,000원대라는 거 시장자님 인식은 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늘리느냐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한국전자금융의 20% 30% 네. 안 되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 못 견디. 스트레스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계시다가 전략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왔을 때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네. 그때 좀 분위기를 보고 그때 내가 한 10% 정도 비중 철수를 해보고 5% 정도 놔두자. 근데 이제 좀 바람을 탄다 이겁니다. 뭐 키오스크라든지 예. 애플페이라든지 그래서 주가 좀 9,000원, 10,000원 정도 뻗어준다. 네. 그럼 내가 손실 좀 줄였다 생각하고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따로 제시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최종 내가 매도 목표가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매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좀 가슴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에 7,000원이나 8,000원 정도, 7, 8,000원 정도 사이에 오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분위기를 좀 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판단, 일단 뭐 비중을 좀 덜어내는 건 확실하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8,000원 요 사이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선자님. 네, 전화가 좀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한국전자금융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7,000원, 8,000원 사이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윤 전문가와 함께 한국전자금융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상담 뒤로 하고 또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파이파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바이오 플러스 보겠습니다. 33,0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 뭐 필러도 있고 뭐 미용 의료 이쪽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죠? 현재 주가는 27,000원 단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 밀리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한 2주 정도 만에 20% 정도가 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플러스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볼게요. 자, 운영자님,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필러 회사죠. 예. 저게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뭐 80% 이상이니까 네. 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제가 알기로는 저도 누구한테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다른 그 일반적인 메디톡스라든가 그다음 예. 휴재라든가 다른 기술에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필러거든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다. 그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자세히 설명은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체 개발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 다른 데서 어떤 원천 기술을 갖다 제품을 만들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로열티라든가 나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보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47% 50%거든요. 아마 지금은 메디톡스가 안전지 한물 갔는데 메디톡스가 워낙 주목을 받을 때 그때 메디톡스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거든요. 네. 엄청났네요. 네. 근데 지금 휴젤이라는 회사가 지금 뭐 메디톡스 영업이익률이 아마 뚝 떨어졌으니까 지금 휴젤이라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47%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상장된 지 작년도인가에 상장됐을 거예요. 그렇죠. 2021년도 10월 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차트 자체도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약간 좀 꺾여 있는 상태지만은 그래도 추세 자체는 상승 국면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거의 박스권의 하단이에요. 만약에 27,000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약간 이탈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 회사는 이제 가져가도 되는 이유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아마 2014년도에 식약청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2015년부터 영업 활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계속 최근래 들어서도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50% 성장을 하고 있고 그 회사가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게 충분히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 못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럼 다른 회사의 이제 힐러 회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밸류션 자체가 어떠냐?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지금 올해 기준에 PER이 지금 20배가 넘거든요. 22~23배 정도 되는데 예사가 지금 1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사는 확실하게 연평균 50%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까지 감안해 보면 내년도 PER이 12배거든요. 네. 그럼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싼 주식이다.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10%니까 추가 매수도 늘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주식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앞서겠다 지금 추세가 지금 26,800, 26,800원도 언저리 정도가 아마 지지력이 형성이 될 것 같고 만약 시장이 안 좋아 더 빠지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이 가격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네. 24,800원이라든가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한다면 26,800원, 27,000원대 약 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노선 25,000원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단기 본다 한다면 당장 올해야 이 종목이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 33,000원 돌파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내년도 간다 한다면 충분히 고점 돌파도 최근에 고점 35,000원 이 종목이 상장 때 고점은
43,000원까지 갔는데 거기는 좀 무리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간다 한다면 최소한 45,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였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좀 바라본다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매수가 이상 35,000~3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이바이님의 바이오 플러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하나만 좀 짧게 더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스킨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일진홀딩스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일진모터리얼즈 인수 소식에 따라서 바짝 좀 치고 올라가나 싶다가 크게 녹아들지 못했어요. 금세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5,100원에 60%면 그 이슈 부각되고 바로 좀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비중 많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지금 일진홀딩스 비중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네. 일진 홀딩스, 이제 우리 시청자는 잘 모르는 홀딩스라는 것은 네. 밑에 이제 계열사를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일진 홀딩스, 뭐 승부 홀딩스 이런 게 홀딩스를 두게 되면 밑에 자회사 계열사를 둔다는 거예요. 지주사격인데 예. 그럼 홀딩스 밑에 계열사가 뭐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스, 예. 일진 전기, 여러분들 아시는 일진 다이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업 하는 임대업가 있거든요. 웬만한 홀딩스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돈 되는 회사가 어딥니까? 일진 모터리얼스. 그렇죠. 일레코일. PCB용 이제 일레코일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용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동박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홀딩스가 지금 자회사들이 걷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돈 되는 걸 지금 팔았는데 홀딩스가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롯데는 잘했어요. 롯데케미칼은 네. 예전에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 여수에 공장이 있고 저도 그 회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롯데케미칼에 신사업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그 국내 탑10 기업들의 어떤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수소 파트예요. 네.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파트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나 수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미 수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단편적으로 2조 7천억 원의 지분을 팔았으니까 그때 공모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모펀드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예. 뭐 그 돈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주가가 뛰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2차 전지들 회사들의 성장성이 급격하게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진 멀티리얼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답이 예. 나와 있어요. 작년에 699억, 700억 찍었는데 올해 1100억짜리 회사 네. 영업이익이에요. 내년에 1600억. 2024년에 2200억입니다. 예. 이런 알짜 회사를 팔아버렸다는 거죠, 지금. 물론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더 좋은 회사나 신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LX 그룹이 생각나거든요. LX 그룹에서 응급제 파트를 어디에다 팔았냐? 포스코에 팔았습니다. 네. 지금 땅을 치면 후회하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땐 그 경영진들 아마 다 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홀딩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리바운드가 나와봤자 5,500원 선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본전 정도에 오시면 미련 없이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 홀딩스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볼 텐데요. 운용력님, 하루하루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뭐 기대했던 네. 그 반등이 무산돼가지고 예. 좀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요.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올 때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좀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양한 악재들, 특히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경기 침체거든요.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은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기대를 언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일단은 밸류에이션이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2,170포인트 기준에 가지고 아마 1,70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PBR로 따지면 0.8배,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PR은 지금 거의 8.5배 가까이 가면 되는 수준이니까 거기에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당장 힘들더라도 결국은 기업의 가치 아래로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주가는 좀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좀
긴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은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무산됐는데 예. 일단 올해 들어서 지금 그 세 번째 급락이거든요. 올해 1월 27일 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6월 달에 6월 16일이죠. 이때부터 긴축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와 현재 기술적 지표가 좀 똑같습니다. 그 이격이 지금 과매도 국면이 침입했고요. 예. 그다음에 RSI 지표도 30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 국면 쪽에서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좀 급반등이 나오는데 증권사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번 주까지 떨어지면 지금 7주 연속 하락이지 않습니까? 네. 7주 연속은 90년도 이후에 4번 있었더라고요. 아. 4번 있었는데 7주 연속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네. 되겠죠. 다음 주는 평균 최소한 5% 이상 반등이 좀 나왔다. 뭐 그렇던 보고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 걱정되는 것 자체는 최근에 국내 시장의 변동성 확대 자체는 신용 물량이라든 개인 신용 물량이라든 스탁론이거든요. 오늘 또 이제 종가에 밀린 것 자체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또 반대 매매 우려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급격히 출회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거래 대금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양시장 거의 최저입니다. 네.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악성 물량도 조금만 출회돼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물량들이 거의 정리가 임박해 있는 게 아닌가 피크가 내일 오늘 반등이 나왔으면 내일 반대 매매가 안 나갈 건데 내일 아침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 변동성은 좀 완화가 되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낙폭과대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온다 한다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향후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관심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라든가 한주 상승 수혜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된 수혜주 쪽에서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시장이 좀 좋았거든요. 예.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고루고루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과대낙폭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내 종목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아하. 그때 올랐는데 지금 장 막판에 좀 빠졌더라. 이런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화요일도 명예회복귀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틀 뒤에 반영이 되니까 신용 정보들이 전 같은 의견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래 대금도 없고 시장의 회전율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매도 물량이 출회해도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결국은 오늘 아침에 증명을 해줬거든요. 조금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양봉에 떴을 때 종목들이 2%에서 5%까지 탁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는 종목들이라면 좀 보유를 하고 가시고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 2020년 코로나 국면 때 만들어놓은 채권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 펀드 6대 금융지주가 출연해서 만든 거 5조 원이 투입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시장이 좀 안 좋은 면을 가지 않겠나. 단지 바닥 지지 확인, 지금은 이제 코스피 뭐 어디, 지지가 어디냐, 지하가 어디냐, 타겟팅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내 미국 증시 상승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어제 상승이 좋았는데 연속성이 좀 나와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뭐 10월달, 9월달 다 지났습니다. 10월달 실적고 장세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종목 선별화가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실적들이 다들 조금 가이던스가 하향 조치됐는데 예. 그래도 믿을 건 실적입니다. 지금 공포에 사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전략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순환매에 따라서 휘둘릴 수는 없거든요. 예. 섹터는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자동차 안에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엔터 저는 반도체 중에 역시나 3나노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